안녕하세요. 전 이야기를 하고 듣는 걸 워낙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연 채널 처음 알았을 때부터 흠뻑 빠져든 애독자랍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 속 답답하고 가끔은 참담하기까지 한 내용들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5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라지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매일같이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한숨이 자주 나오곤 하네요. 착잡한 뉴스들을 접하며 특히 제 눈살이 찌푸려졌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공표된 수준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관련 뉴스마다 개탄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약쟁이들은 먼 나라 외국에서만 있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냐며 개탄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있으니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도 아니던데요. 저도 무조건 근절에 동의합니다. 가뜩이나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된 나라잖아요. 전 서울에 살아서 그나마 아기를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지방에선 이제 정말 아기는커녕 어린이들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반이 12반, 13반 이렇게 많았거든요. 반마다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마다 아주 소수정예가 되었고 그마저도 몇 반 안 되는 걸 보고 고개가 저어졌죠. 이런 마당인데 소중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져 몸도 정신도 인생도 다 망쳐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 뉴스 자체가 무서웠지만 가장 공포스러웠던 대목은 자의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바람에 그게 중독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설계한 것에 당하는 거죠. 특히나 여자들은 그런 피해 수법에서 노려진다는 것을 보자 제 모골이 다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매일같이 잘 듣고 있는 이 사연 채널에 제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산다지만 나처럼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네. 아무리 사람이 한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결혼은 정말 너무한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하면 치사해도 너무 치사한 게 하늘의 운명인 듯 싶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엔 절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앞날이었는데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전 그의 수더분한 면모에 끌렸기 때문에 더욱이 파격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인물이 빼어난 편 아니었고 보통이었는데 직업 또한 아주 무난했고 연봉 역시도 딱 그런 수준이었으며 집안 역시도 그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네, 저는 그 남자처럼 특출날 것 없고 동시에 모난 점이 없는 사람도 드물 거라고 당시에 생각했죠. 당시에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현재는 여자 나이 32? 지방도 아닌 서울에 산다면 결코 늦은 나이도 아니고 아주 적당한 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왠지 지금과 느낌이 살짝 달라서 만약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어느 정도 서두르는 게 좋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남자를 만나보라고 그랬던 거겠죠.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나 결혼할 남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만나는 남자조차 없는 건 저뿐이었는데 특히나 친정 언니가 절 들들 볶았어요. 넌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려 그래. 너 이러다가 올해도 금방 지난다? 그럼 33 된다? 33살이 되는 거라고 이거사. 32 따면 셋이겠지. 나도 숫자 셀 줄 알아. 당연한 걸 갖고 언니는 왜 호들갑이야. 33이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게? 당연히 큰일 나지 안 나겠어? 야, 너 32까지는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지만 33부턴 그거 되게 애매한 거 알아?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했다가 33인 거 밝히면 그게 어떻게 초반이냐? 초중반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우리나라 나이 문화를 아주 봉으로 보네. 내가 아직 결혼 상대 없는 걸 갖고 대체 언니가 왜 이렇게 난리야? 나이 문화까지 이게 들먹일 일이야? 30 초중반이든 고등반이든 난 상관없으니까 나 편한 대로 지낼래.
내가 너랑 꼴랑 1살 차이 나는데 난 이미 애 둘 엄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당장 결혼하래? 적어도 결혼할 만한 놈은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된단 거지.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아직 기력이 멀쩡하실 때 네가 좋은 소식 안겨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아휴, 어찌나 귀 따갑게 잔소리를 해댔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정언니의 그 잔소리는 결국 저에게 먹혀들었다는 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친정엄마의 빈자리, 그것을 친정언니가 하려고 드는 그 의지가 그때 엿보였거든요. 저는 사실 친정언니와 그다지 애틋한 자매 사이가 원래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차츰 가까워졌고 허물없어졌습니다. 그건 다 친정언니 쪽에서 저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늘 신경을 써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아직 혼자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아무 노력을 안 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여자들이 주로 재직하는 일명 여초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남자를 더더욱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개를 받았어요. 몇 번 이상한 놈들을 소개받으며 시간을 낭비한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폼 잡는 남자는 싫다고 지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주 수더분한 남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남편은 절 스쳐간 소개팅 남자들과는 달리 확실히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무던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그게 좀 신기했다고나 할까요? 대단히 끌리진 않았지만 딱히 더 안 만나볼 이유를 찾지 못해 이후에도 몇 번 만났고 그러다 연애를 하게 됐죠. 주섬자 말론 이 남자가 이미 내가 잘 사는 집안인 걸 알고 있는 듯한데 데이트할 때 자기가 더 내거나 나랑 번갈아서 내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하네. 남편에 비해 제가 사는 형편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만나면서 돈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자기가 더 적게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대놓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었죠. 제가 집이 덜 잘 사는데 왜 그런 것에 한 번도 의존하려 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너보다 내가 연상이잖아. 나이 더 먹고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더한 사람이 만남도 이끌고 돈도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꼭 그래야 한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 사고방식은 그렇단 거야. 왠지 그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결혼은커녕 연애도 크게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남편과 꼭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겠다는 의지나 강박이 전혀 없었죠. 별 진지한 생각 없이 만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제 나이 가지고 결혼할 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압박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피하지 않고 남편의 모친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안 계셨죠.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대요. 우리 아들 부족한 부분 많을지라도 너그럽게 봐줘요. 그건 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미가 못나서 그런 것일 테니까요.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며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친정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길 반대편에 있던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제가 친정엄마를 발견하고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갔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놀라신 얼굴로 저에게 마주 달려오셨고 저를 밀치신 후 절 덮치려던 차에 대신 받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청난 죄책감에 저는 오래 시달리며 살았죠. 결혼을 안 하고 산 것도 엄마 생각하느라 그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더분하고 편한 남편, 배려심 넘치는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 두 사람을 보자 이제는 결혼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꼭 한 식구가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표하기도 해줬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친정언니는 정말로 결혼하냐며 떨떠름했었네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채 남은 인생 살고 싶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잘 해줬죠.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청정병력의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건 친정 언니의 다급한 연락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쓰러져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대.
집 근처 공원에 쓰러져 계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고서 바로 구급차 불러주셨는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셨나 봐. 새벽부터 운동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면 한참 그곳에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우선 내가 지금 연락받고 병원 가는 길이니까 도착해서 아버지 상태 확인하는 대로 너한테 다시 연락 줄게. 친정언니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으면서 저를 단호하게 다독여주는 것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성을 잃지 않고 병원 갈 준비부터 할 수 있었죠. 출근 준비를 하러 씻고 나온 남편이 제 파리해진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얼굴빛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얼핏 말소리 들리는 것 같아 착각인가 했는데 혹시 무슨 전화라도 받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네. 쓰러지셔서 실려가셨대. 아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나도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여보, 만약 우리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떡하지? 나 예전에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렸을 때처럼 또 그런 후회하게 될 것 같아. 아, 진작 좀 잘해드릴걸. 사랑한다고 말씀 많이 드려볼걸. 장인어른께서 병원에?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으시겠지. 왜 벌써 그렇게 불안해. 장모님 때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장인어른께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힘들게 속단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면서 병원 가.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으니까 미리 괴로워할 것 없어. 알았지? 고마워 여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배우자가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 그럼 얼른 아버지 뵈러 가볼게. 그래, 씩씩한 표정 보니까 좋다 당신. 병원 도착하면 나한테 연락 주고 장인어른 어떠신지도 바로 알려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여주니까 그 손길에서 힘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땐 그렇게만 느꼈죠.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언니를 만났는데 넋이 나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서부터 전화를 걸었건만 왜 그렇게 안 받았냐고 제가 질책을 하는데도 그저 넋이 나가선 멍하니 있었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자 언니가 옆으로 고개짓을 했어요. 아, 그제서야 전 제가 당도한 곳이 수술실 근처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큰 조카가 영특하게도 멀찍이서 절 발견하고 그리로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시단 걸 알고 불안으로 속이 울렁거렸는데 언니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의료진으로부터 안 좋은 언지를 미리 들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겁이 나서 전 그게 뭐였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죠.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계신데 무서워 죽겠다고 답을 보냈고요. 그러자 남편은 수술은 성공적일 거야. 우리 함께 하늘에 빌어보자. 이렇게 답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살아 계신 채로 나오셨지만 의료진의 반응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라앉은 표정으로 친정 언니를 향해서 안타깝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문장을 뱉더군요. 거기까지 보고서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작별을 원치 않아도 준비해야만 했죠. 아버지는 새벽같이 운동을 나가셨다 쓰러지셨는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셔서 그곳을 부여잡으신 채였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단 거였죠. 즉시 발견만 됐어도 혼자 계실 때 그렇게 되지만 않으셨어도 희망은 있었을 거라는 의료진의 슬픈 추측을 듣고 저희 자매가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는 태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오판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고 의식 불명 상태로 이틀을 더 이 세상에서 버티시다가 엄마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나마 이틀을 버텨주신 건 갑자기 바로 떠나버리시면 딸들이 너무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바보처럼 나약한 작은 딸 말이에요. 부족한 작은 딸이 충격에 쓰러질까 봐서 억지로 버텨주신 것만 같아 전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유언장까지 다 써두셨단 걸 알고 미칠 것 같아졌어요. 알고 보니 돌아가시기 반년 전부터 아버지는 건강 문제를 크게 의식하기 시작하신 거였더라고요.
당신께서 일상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미리 유언장을 써두셨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가까이 두셨던 변호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죄책감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딸이라고 있는 게 하나뿐인 아버지 건강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니 불효녀에서 벗어나기는 영영 무리였네요. 저희 자매에게 공평하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언니에겐 부동산을 물려주셨고요. 저에게는 당신 수준에 있던 모든 현금을 물려주셨습니다. 친정언니는 부동산 관리에 탁월한 시댁을 둔 사람이었으니 이래저래 그런 점을 의식하셔서 아버지가 계산을 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당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가지게 될지 상상이 어려웠는데 돈을 확인해 보니 자그마치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들고 계셨구나. 내가 짐작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이런 정도로 일궈내셨던 걸까? 더욱 존경받으셔야 마땅했을 뿐인데 하필 못난 딸을 두셔서 그러지 못하셨던 거야.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 헛되이 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만 해가는 작은 딸 될게요. 꼭 그렇게 살 테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엄마랑 지켜봐 주세요. 불효녀는 또 그렇게 뒤늦게서야 후회로 사무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휘몰아쳐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 저만큼이나 친정아버지의 갑작스런 비보에 슬퍼해진 사람이 있어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친정언니도 형부도 조카들도 다른 친인척들도 아닌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언젠가 반드시 장인어른께서도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위 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남은 평생 장인어른께 멋진 모습 못 보여드렸다는 거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못나기만 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사위라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100세 시대에 이런 식으로 떠나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여쁜 작은 딸이 눈에 밟혀서라도 가기 힘드셨을 텐데 그 먼 황천길 건너서 돌아가신 안사돈 곁으로 가시는 내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다 보여요, 사돈. 그 아쉬운 심정 제가 잘 헤아려서 앞으로 며느리 더 아껴줄게요. 부디 조금이나마 편히 가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마구 치시며 오열하셨죠. 너무나도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들이었어요. 그 모습에 조문객들이 따라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죠. 저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역시 내 가족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의 비보에 이토록 가슴 찢어지게 슬퍼하는 것이었죠. 엄마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리 제가 혼자가 아니고 저에겐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정말 실감났던 순간이었어요. 언니도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곁에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생전에 친정엄마와 같은 납골 땅에 머물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셨던 아버지의 바람을 들어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모든 배움 과정이 끝났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늘 여행을 잘 가시도록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극진한 위로를 받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 기분을 무척 신경 쓰면서 행동하더라고요. 당연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만 그렇게 믿고 별일 없을 거라고 당신한테 너무 확신하듯 말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 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더 복잡했을까 봐 그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장인어른께서 저승에서 보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버지도 내 곁에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에 지금쯤 안 돼야 한숨을 내쉬고 계실걸? 나 우리 여보 봐서라도 슬퍼하고 있지 않을래. 열심히 내 일상 살아나가야지. 한동안 침울해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 내 생각보다 정신력이 강하네. 이렇게 속이 단단한 사람일 줄 몰랐네. 왜? 내가 정신 잃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릴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잘 버텨서 놀랐어?
제가 일부러 너스레를 떨어본 거였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약간 허둥지둥하기까지 하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제가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너스레 한번 떨어본 거였는데 상대가 너무 당황해버리니까 저야말로 당황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튿날이 되자 남편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씩씩하게 구는 당신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아. 그게 참 내 눈엔 보기 좋은데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떨지 모르겠다. 일찍 모친 잃었던 사람이 부친마저 잃는 건데 너무 기운 넘치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지 않아? 이런 점을 당신이 의식하고 지내면 될 것 같아. 내가 슬프면 슬픈 건데 거기다 대고 남이 어떻게 보고 생각할지를 걱정해야 한다니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나 그런 계산에 워낙 둔하고 취약하니까 우리 여보가 해주는 조언 따르는 게 낫겠지? 당분간 그거 염두에 두면서 잘 행동할게. 나는 당신이 괜한 오해나 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고 싫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남 일에 관심 많고 오지랖 심한 거 알지? 당신이 기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로 부친상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 생각할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추측을 했었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결국 저는 남편이 정말 세심하다 이런 생각 정도나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셨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제가 입맛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반찬을 여러 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들 뿐이라서 저는 또 한 번 나 정말 복받은 며느리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반찬들이 죄다 훌륭하니 이것들로 도시락이나 싸다니고 싶단 말씀을 드렸죠.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신 건 의외였어요. 밖에서 사람들 보는데 굳이 잘 먹을 필요가 있겠니? 집에서나 실컷 먹고 밖에서는 웬만하면 당분간 밥도 먹지 마라. 그래야 미덕이지. 네? 밥도 먹지 마요? 그게 미덕이라니. 어머님, 제가 갑자기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널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몰래 떠들지도 모르는 일이야. 난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그런 오해받는 건 참을 수가 없단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당분간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나 지내. 내가 어른으로서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자 충고야. 만약 안사동께서 살아계셨다면 너에게 아마 나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거란 확신이. 난 왜 이다지도 드는 건지 모르겠구나.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때는 나쁘게 생각해볼 시도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친정엄마가 거론된 순간 전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게 맞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밖에서 슬프고 처연하게 굴었습니다. 아직은 입맛이 안 돈다고 말을 해댔으며 아버지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니 살맛이 안 난다는 표현을 자주 썼죠.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무척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대학교 동기는 따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그런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내용인즉슨 네가 잘못될까 무섭다. 제발 힘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동기가 원래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까 아무도 나를 냉혈한으로 안 보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는 지혜 하나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죠. 참고로 언니는 제가 남편을 의지해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까 진작 안심을 한 상태였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언니도 꽤나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나 사실 너 결혼할 때 되게 심란했었어. 내가 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도 성화 부려서 네가 억지로 결혼하는 부분도 있을까 봐 심장 철렁했고 제부가 내 눈에는 왠지 썩 좋은 사람 같진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쓰였거든. 근데 모름지기 힘든 일 닥쳤을 때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더니 제부가 마음씨가 참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 같네. 너 결혼 잘했어. 사실 저는 친정언니가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했었을 뿐이죠. 근데 언니의 입에서 직접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에게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했댔던 과거의 언니가 고마웠네요. 앞으로 남편과 잘 살아서 언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새롭게 다짐을 마쳤죠.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사이좋은 고부관계 유지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흐뭇하게 봐주시길 바란단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설마 제 앞에 닥칠 일을 감히 꿈에서조차 상상치 못했습니다. 그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이소박이 김치를 한 통 직접 담그셨다며 들고 오셨죠. 금요일 늦은 오후에 저희 부부 신혼집으로 도착하셨다고 연락받았고 퇴근해서 부랴부랴 가보니 밥은 안 쳐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오이가 글쎄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야.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왔길래 너한테 맛있게 해주려고 냉큼 사다 이렇게 만들어 왔다. 입맛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정성을 다한다고 해보긴 했어. 어머님, 이거 벌써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전문적으로 오이소박이를 해서 파는 곳에서 만드는 거라고 해도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 제가 오이를 잘 먹는 걸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암만 해도 네가 돌아가신 안사돈마저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어. 엄마 손맛이 얼마나 그리울까. 내가 안사돈 솜씨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내 성이 봐서 잘 먹어주면 고맙겠다. 먹으면서 옛날 안사돈 얘기 해주면 더 좋고.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배려심에 감동을 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얼마 안 됐으니 자연스레 엄마 생각도 한창 제가 하고 있단 걸 헤아려 주신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곧 퇴근을 해서 왔고 셋이 그렇게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가 모르는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전 오이 소박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친정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놨죠. 시어머니께선 제 친정이 옛날엔 어렵게도 살아봤던 집안인데 결국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늘 그 부분이 당신의 마음속에선 대단하게 느껴졌다 해주셨죠.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덜 마무리되었던 바람에 혹시 연락을 받게 될지 모른다며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을 밥상에 올려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 따뜻해졌던 저녁 식사가 끝난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블 채널에서 금토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월화 드라마도 아니고 토일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요새는 왜 드라마를 방영하는 요일이 특이하냐고 하면서 웃으셨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올 때 주전부리 몇 가지도 같이 가져왔다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쿠키 과자를 내오셨어요. 거실에 앉아 쿠키를 집어먹으며 드라마의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배우가 그 드라마에 나왔기에 방영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도 당연히 알았고요. 어느새 시작한 드라마를 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과 전화 좀 하고 나서 씻고 거슬러 나오겠다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저와 함께 TV 앞에 계셨는데 목이 마르다고 중얼거리시며 일어났습니다. 쿠키 과자 같은 특성상 먹다 보면 슬슬 목이 마르게 되어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께선 그걸 집어 드시지도 않았지만요. 암튼 잠시 후 드라마 중간에 광고가 시작됐죠. 갑자기 광고가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레 눈으로 시어머니를 찾았죠. 분명 방금 전에 목이 마르다 하시며 움직이셨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직접 물을 뜨러 갈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부엌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서재 쪽에 계셨어요. 가만히 집중하면 그쪽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전에 없이 조용히 두 사람끼리만 속닥거리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작은 말소리들이 들려왔죠. 걱정하지 마. 드라마에 아주 푹 빠져서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 TV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지금이 딱 기회네요. 역시 우리 엄마가 이런 데선 치밀하시다니까. 자요 엄마,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물에 타서 먹이면 끝납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주 탈탈 털어 넣어서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이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모자의 차지가 되는구나. 결국 이런 꿈 같은 순간이 오긴 온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다 기다리면 순서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이르게 일이 잘 풀린 걸 보면 하늘도 저희 편인가 봐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아예 안 됐어요. 저는 제가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드라마 상황과 현실을 혼동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듣고 만 대화에는 현실성이 없었어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배려심 가득한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이 어째서 저를 두고 악랄한 모의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믿으며 방문에 얼른 노크를 했고 곧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얼굴의 두 사람이 절 쳐다봤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들은 혹시 들었나 하는 긴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문득 어머님이 옆에 안 계셔서요. 어디 가셨나 싶어서 찾다가 와봤어요. 어머님 혹시 물 가지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내가 물 가지러 가다가 잠시 옆길로 샜네. 잠시 부엌으로 가야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이래서 나이 먹는 게 서러워. 자꾸 정신이 깜빡거리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허둥지둥 제 옆을 지나가셨고 저는 남겨진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잠옷차림이었지만 샤워를 하겠다더니 그런 흔적은 없었죠. 왜 아직 안 씻었냐고 하니까 회사 사람하고 통화하느라 그랬다고 하더군요. 씻고 나와서 같이 TV나 보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끄덕이던 남편, 그래놓고 요지부동이었죠. 몸아려운 강아지처럼요. 왜 씻으러 안 가? 욕실 여기 없는데? 저쪽으로 나가야지. 혹시 나한테 따로 할 말이라도 있어서 그래? 응? 아니야. 할 말은 무슨. 그냥 잠깐 다른 생각으로 정신이 멍해네. 나 얼른 씻으러 갈게. 남편이 애써 웃음을 짓는 그런 어색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편이 욕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재빨리 서재로 돌아왔죠. 그리고 남편이 손을 짚고 있던 간이 책상, 그것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문을 벌컥 열었었기 때문에 만약 뭐라도 숨길 게 있다면 여기뿐이거든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간이 책상의 하나뿐인 서랍에다 넣었을 게 뻔했죠. 저는 제발 잘못 들은 것이었길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랍을 확인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죠. 서랍 안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겨있는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비닐팩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일단 품에 숨긴 채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의식해서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모르게 굳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만 보고 계셨네요. 그런데 그 눈에 드라마 내용이 들어오기나 했을까 싶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셨겠죠. 저는 천천히 제가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이걸 타기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본 적 없었던 이 가루, 이걸 물에 탄다는 의미였겠죠.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두 사람이 나쁜 짓을 벌일 리가 없다고 전 그렇게 그 순간에도 믿고 싶었습니다. 쌓아온 신뢰란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50억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죠. 제 결혼을 축하해주던 사람들 중에 저에게 그 남자 혹시 네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짓궂은 말을 한 사람도 몇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짚어보니까 그 짓궂은 말을 한 몇 명의 사람들은 전부 저와 아주 오래 알고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저의 진짜 백이 인맥들이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이 두 사람이 나쁘게 굴려 없다고 여기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당하면 그땐 어떡하게?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도 당한다면? 아버지는 남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면모 때문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말자. 지금은 의심할 때야. 저는 친정아버지를 떠올리며 안에서 결심을 마쳤죠. 그때부턴 태어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드라마의 끝부분이라도 함께 봐야 하는데 씻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저는 남편이 들어간 욕실 쪽을 애타게 눈짓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걸려드셨죠.
내가 가볼까? 오래 씻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얼른 TV 보자 그래야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남편과 얼마나 긴급 상의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 좌불안석으로 계시다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무신 거죠. 시어머니께선 욕실로 냉큼 달려가셨고 저는 그러자마자 품에서 정체불명의 가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쟁반 위로 받쳐 떠오신 세 잔의 물컵을 바라봤어요. 물은 옥수수차였죠. 길게 망설일 수 없었기에 저는 두 잔에다가 가루를 나눠 탔습니다. 입자가 고운 가루는 물에 금방 섞여 들어갔죠. 저게 뭔지 난 몰라. 알지 못해. 하지만 정황상 두 사람이 나한테 먹이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해.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나가보자. 내가 먼저 성공을 펼쳐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고. 그럼 정확해질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두 사람이 나한테 하려던 짓이 어떤 거였는지. 나머지 한 잔의 물컵을 조용히 입가에 가져다 대며 저는 심정을 다스렸습니다. 드라마 화면에 몰두한 척하니까 표정 관리가 쉽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간략한 회의라도 잘 끝낸 모양인지 두 사람 얼굴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절 향해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드라마 재밌어? 어때? 시청률 좀 나올 것 같아? 몇 시까지 해? 아직 끝날 때까지 좀 남았으면 내가 과일 갈아서 주스 만들어줄까 싶은데 밥 먹고 디저트 과일을 아직 안 먹었잖아. 우리 아들 이제는 아예 엄마는 못 본 척하고 아내만 챙기네. 효잔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애처가였어. 근데 내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잘나고 예쁜 며느리니 질투할 엄두도 안 난다. 그러자 장단을 맞추듯 시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웬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그게 제 눈엔 얼마나 어색하게 보였던지 본인은 아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단 거 먹으면 당 오르니까 물 한 잔씩들 우선 마시고 나서 그래도 마실 게 먹고 싶으면 과일 갈아 먹자고 했습니다. 태어난 말투로 얘기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드라마 화면만 쳐다봤더니 이윽고 두 사람이 서로를 눈짓하더니 물컵에 손을 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긴장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고 별일이 없길 간절히 바랬죠. 내심 모기타기라도 했었는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죠. 물컵을 거실의 간식상 위로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께선 머리를 천천히 한 바퀴 돌리시더니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놀란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상태로 그냥 뒤로 확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멍하게 눈을 뜨신 그 상태로 뒤로 넘어가 쓰러지셨고 뒤통수를 거실 바닥에 찌으셨는데도 그 멍해진 표정은 그대로였고 아무 미동도 없으셨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정신 차려요. 이거 어떡해? 여보, 지금 얼른 구급차 좀 불러줘. 휴대폰 어딨어? 당장 구급차 불러야 되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깜짝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흔들다 남편을 불렀는데 그제서야 남편도 이상하단 걸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소파 바로 밑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시다 뒤로 넘어가신 거였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이 완전히 풀린 채로 굳은 채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제가 두려움에 차서 남편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레 팔을 잡고 흔들어 봤어요. 괜찮은 거냐 물으려던 찰나 남편의 몸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바닥으로 쿵 쓰러졌어요.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무방비하게 바닥에 상체를 갖다 박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코에선 바닥에 찌은 충격으로 코피가 흘러나왔죠. 전 가뜩이나 이 무서운 상황에서 피까지 보자 아예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찾았어요.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신속히 와주신 구급대원분들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 신체의 전원 버튼을 꺼놓은 것처럼 모든 게 멈춰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가루를 타서 마시더니 그렇게 됐다고 우선은 정신없이 그런 말만 구급대원에게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즉각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그제야 제가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없이 휩쓸려 오느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했었구나. 그 가루가 바로 그래 그거네. 어떻게 그걸 구해서 나한테 먹일 생각을 했지?
병원에 가던 길에 전 당장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들짝 놀라던 친정언니가 저를 위해 애써 침착하려는 게 느껴져서 그 순간 눈물 날 뻔했네요. 당장의 현부를 통해 변호사부터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언니의 빠른 판단력, 그건 아주 옳았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금방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이 들고 있던 그건 바로 그런 약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금지된 것이었죠. 남편은 신체 건장한 남자였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신 분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반씩 나누어 탄 것을 섭취하고선 즉각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죠. 무섭더군요. 만약에 그걸 저 혼자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건 섭취량이 한 꼬집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꼬집을 아득히 넘어선 양을 그 두 사람은 거액에 마련을 해와 저한테 다 먹이고 절 끝장내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장이 불타는 듯 가슴이 아팠고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깨어난 남편에게 저는 왜 그랬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모두 설명이 된다는 걸 은연중에 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저는 언제부터였냐 물었습니다. 파래진 안색으로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은 처음에 오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했다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런 거라고 했다가 요지부동인 저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선 이제 어차피 다 틀렸다고 여긴 건지 한숨과 함께 본심을 털어놨죠. 처음부터 네 배경 노렸어. 돈 많은 여자 물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싶었어. 때가 되면 기회 노려서 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든 불륜녀로 몰아가든 상황 그렇게 만들고 내 몫에 돈만 챙겨서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거야. 너한테 얼마만큼의 돈이 생겼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겠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답은 바로 처음부터였습니다. 전 처음부터 잊지도 않은 사랑과 꾸며낸 배려를 예찬하며 혼자 놀아났던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그랬던 겁니다. 착각 속에서요. 철저히 속은 거였죠. 남편은 직접 저를 처리하면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은 피하는 선에서 절 없애려고 많은 궁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 소재를 발견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심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던 제가 결국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약에 의존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 주변인들에게 처연한 척 힘든 척 굴라고 지시를 했던 거였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경찰 앞에서 확인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그 휴대폰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밥 먹을 때 주로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했었죠. 시어머니의 주문이 있었기에 그런 거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엄마까지 너무 그리워지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엄청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으로 절 그렇게 몰아가려고 일부러 녹음까지 했던 겁니다. 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게 안 돼도 정신병원 같은 데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제 돈을 차지할 작정이었다네요. 결국은 제 돈을 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는 별 해괴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종자들이 많단 걸 알았고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면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 그간 만들어주셨던 반찬들 직접 만드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댁도 경찰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하고 뒤져봤는데 왜 그렇게 반찬 가게 영수증들이 많이 나오던지. 참고로 마지막에 먹었던 오이소박이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거 알고서 헛웃음이 흘러나왔네요. 시어머니께선 과거에 개모임에서 사기를 치고 갯돈을 가지고 날랐던 과거도 부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런 것마저 알게 되자 제가 알았다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가면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엄청난 사건에 잘못 휘말리지 않도록 형부가 많이 힘을 써주셨고요. 덕분에 그 두 사람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저는 무사히 이혼도 할 수 있었죠. 먼 친척분이 베트남에서 그때 마사지 사업을 시작하신 직후였는데 저보고 그쪽으로 요양을 오라고 먼저 권해주셔서 언니와 상의 끝에 거기로 가서 한동안은 지냈었네요. 난 이제 너 보고 결혼하라고 안 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 혼자 늙어 죽겠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내 동생 딱 책임진다. 그런 일을 겪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부치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외동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 그 미친 작자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본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네요. 완전히 도른 놈이었죠. 그런 놈에게 속아 평생 함께할 생각을 했었다니 사랑에 염증이 들어 그냥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이거 참... 설마 베트남에서 제 진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베트남에서 장기 출장 가 있던 남자. 저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난 남자. 그 남자가 지금 현재 저의 곁에 있는 남자랍니다.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과거 일을 기가 막힌 것으로 치부하며 회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네요.